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 정치권에서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나오는 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 거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거냐, 이런 것만 가지고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 수많은 갈등을 여하튼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획인등을 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한 개혁과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사회 갈등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 MZ 세대에 있어서의 특성, 도대체 우리가 빅데이터 상을 나오면 MZ 세대의 특성을 조금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특히 많이 나왔었던 게 뭐냐면 G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G세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M세대와 G세대가 같이 이제 묶여서 MZ세대가 되는데, 실제로 그리고 MZ세대라고 하는 G세대의 가장 나름대로 중요한 특성이나 배경이나, 예를 들어 G세대는 신체적 안녕이나 건강,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거대 담론보다는 대명분에 굉장히 강한다는 걸 보인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중요한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 우리가 같이 묻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좀 나눠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G세대 20대 초반, 10대 후반서부터 20대 초중반까지가 G세대라고 볼 수 있고, 20대 중후반서부터 30대 중후반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G세대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랑 같이 묶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MZ세대 다 공이 좀 거대 담론이나 고루한 얘기는 크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좀 키치해 보이거나, 아니 왜 저렇게 휘발성이 강한 얘기에 반응하지, 이렇게 느낄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상을 희화화하거나 좀 재미있게 풀어내거나 아니면 세련되게 포장하지 않지만 날 것 그대로의 감성에 오히려 공감하거나 이런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MZ세대 같은 경우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사회 현상에 참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예를 들어서 일본에 관한, 일본이 무역 제재를 우리나라에 가했을 때 노 재팬 운동을 펼친 것도 MZ세대이고요. 또 사회적 가치가 옳다라고 보이는 여러 가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MZ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게 결국 저는 나쁜 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가 잘 발달되지 않은데 자유주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2017년, 5년도에 같이 우리 시대정치라는 거를 분석을 할 때 보면은 그때 공정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렸는가라는 책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한 글을 한번 좀 봤는데요.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한때 센세이션 있게 썼는데, 최근은 능력주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보면 이제 공정이라는 게 주요한 이슈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G세대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프레임의 정치보다는 사회 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여기하는 도대체 그러면 G세대가 바라보는, MZ세대가 바라보는 시대 정신이나 또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시 빅데이터 상으로도 잡히는 게 좀 있나요? 저는 이게 마땅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기술의 발달, ICT의 발달은 그 기술로 인해서 세계의 투명성을 아주 높여주게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거나 가리고 있는 특정 세력들이 있죠. 그게 기업 집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한테도 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아주 얕은 단계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SNS라는 기능을 통해 갖고 넓게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오픈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랑 교감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세대를 살아왔던 MZ세대 입장에서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마땅히 높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 공정한 가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회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현상들을 갖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에 비해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높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한 시대에 특별히 반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소통의 기술, 소통의 문화가 저는 사회의 공정성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게 확실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해서 설계해서 조사한 디지털 타임스 한국갤럽이 작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1,5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보통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조사를 좀 저는 특별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게 절대 고정층인데 그 비율이 32% 정도 돼요. 그런데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 지지한다. 새로 유입하는 층이잖아요. 그게 한 5.8% 정도 됩니다. 그러면 32와 6을 더하면 38%. 한번 보세요. 그 두 가지를 합친 거에 긍정적인 수치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다음에 옛날에도 지지하지 않았고 지금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절대 그 반대층의 규모가 46% 정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옛날에 분명히 지지를 했는데 지금 지지하지 않아요. 그 이탈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은 60% 정도 나오는데 이 MZ 세대를 가지고 보니까 20대에서는 이탈층의 규모가 16%. 네. 그리고 30대에서는 무려 18%.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있는. 그러니까 30대는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더 많이 찍었던 계층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중에서도 이제 공정과 관련된 가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에 대한 것들이 자꾸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만이 아니라 기업을 바라보든지 어떠한 조직을 바라보는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는데 그게 혹시 그 데이터상으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나 조직 같은 데서는 조직 어떤 성과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MZ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인식에서는 이 위계가 모든 계층한테 똑같이 작용을 해야지만 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성세대의 문법으로 보면 이 MZ세대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업 외로 얘기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내부에서 온당치 못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뭐 선임자라든지 아니면은 마땅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뭐 상사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기업의 브랜드 평판에 영향을 끼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매 운동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 이슈 외에 우리 일상에서도 늘상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중첩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MZ 세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4050 또 6070이라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 구분을 강화시키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제 치유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면
그 조사 끝나고 나서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갈등에 특히 이제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은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들이 나올 수밖에 저는 네. 없다고 좀 봅니다. 특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갈등이 심화되면은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저는 젠더라고 봐요. 네. 여성들이 남성보다도 훨씬 더 취약한 게. 근데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이걸 이대남이냐, 이대녀냐. 그래서 실제로 이대남, 이대녀의 현상들에 대해서 보면은 어느 한쪽은 이대남의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이대녀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네. 진짜 가장 큰 아픈 부분이라고 좀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분들 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사회 갈등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당연하게 우리가 그러면 이 사회 갈등 속에서 취약한 계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영학 대표님도 타파크로스에서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사회 취약계층에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나 또 함의가 또 혹시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법적 기준이 있고 사회적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한 요건들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취약계층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취약계층을 유형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한 4가지 정도의 취약계층이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애인 계층입니다. 아, 장애인 계층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과 노인 계층입니다. 청년 계층이 따로 있고 노인 계층이 따로 있지만 이 두 계층의 취약점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청년 노인 계층을 하나로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고 대립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청년도 특히 취약한 청년 계층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이 취약 계층 중에서 청년과 노인 이 두 계층의 가장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를 보면 고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청년과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인 계층의 이유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또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취약 계층이 젠더 계층입니다. 젠더라고 하면 여성이라든지 아이, 뭐 한부모까지 다 포괄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취약 계층이 노동 취약 계층입니다. 그래서 큰 4가지 정도의 취약 계층으로 유형화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취약한 것인지 그 취약점으로 돼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나라가 혹은 사회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네.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그 주요하게 발견된 그 혹시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 같은 걸 좀 서술해 주시죠. 최근에 전장현 시위는 우리 그렇죠. 국민님들 네. 뭐 모두 다 많이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장현 시위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계층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죠. 네. 그리고 장애인은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물론 그 뭐 더 필요한 영역이라든지 우리가 아직 해야 될 부분들은 남아 있는데, 실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정책의 어떤 세부적인 요인들보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보완과 사회의 인식 개선 전체가 가장 큰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젠더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치안의 문제입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 정말 안전이라는 가치가 가장 크게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이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안 조직의 대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가 고민을 해봐야 될 이런 숙제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타파크로스하고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020년도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의 시대 정신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그때 다른 모든 영역 속에서 정치 영역은 공정이 가장 많이 나왔고 경제에서도 공정, 그러니까 공정경제라는 거가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때 잡아냈고 사회 분야에서는
오히려 공정보다는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나와서 이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딱 코로나 팬데믹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젠더 갈등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뭐 남녀 간에 있어서의 정책적 차이보다도 여성들이 정말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등등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젠더 갈등에서 핵심적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승진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안전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노인 계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고독사의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요. 1인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생활고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가 은둔형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외로운 늑대와 같은 은둔형들이 많다. 네, 사회 경쟁에서 부담을 많이 느낀 청년들이 사회랑 교류하는 것들을 멈추고 혼자 외톨이 형태로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회 수면 위로 혹은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이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 시대부터 사회하고의 관계를 단절해 나가서 청년이나 자립해야 될 시점에서도 여전히 은둔형으로 남아있는 사람의 비중이 20% 가까이 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이고 최근에는 은퇴가 많이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생을 생업에만 매달리느라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노인들이 제2 인생을 살 때의 관계 단절이 생활고가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고독성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노인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는 또 일자리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약자들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도 많아지고 또 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적 조치들도 강화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인명이 손상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 인권 같은 것들도 노동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이렇게 취약한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또 정부의 개입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데이터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4대 취약계층을 어떻든 간에 정치의 가장 본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 정치권에서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사회 갈등에 대한 분석 그리고 4대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꼭 우리 사회가 미래에 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한 미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요구되고 또 반드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계층별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무려 78% 정도가 정치적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참정권이라든지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정치권이나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인식 개선,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같다라고 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런 장애인들도 쉽게 공연장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거나 뭐 또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에 대한 효익을 좀 높게 인정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청년 노인 계층 측면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아무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라든지 특히 최근 청년들한테 필요하다라고 많이 호응을 받았던 내일 청년 채용 공제 같은 사업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청년들한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에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인들한테는 경제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 아울러서 우울감 같은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안식처 이런 것들은 뭐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노인들한테 또 제2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정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성세대나 노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젠더 쪽에서는 이건 고루고루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 측면에서는 이제 뭐 여성이나 젠더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최근에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여가비 폐지 문제와 관련되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성 인권 그리고 성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인식 개선 문제도 데이터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 양육비 문제, 뭐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되어서 급여 문제가 또 양육 급여 문제도 나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노동약자 측면에서는 사회문화 측면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이라든지 갑질 근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크게 얘기가 되고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제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보완 요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MZ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과 갈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가. 1960년대 미국이 엄청난 인종 갈등, 흑백 갈등이 심화됐어요. 사회 갈등도 심화됐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뒀냐면 도대체 왜 이게 갈등이 일어나느냐 심층적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잡아냈습니다. 지금 다 보편적으로 써요. 상대적 박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투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퀄 오퍼튜니티. 기회균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 수많은 갈등을 여하튼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럼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국민들을 같이 함께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은 누가 해야 돼?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몰락을 하고 정치가 실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퇴보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정말 우리 사회의 갈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날마다 나오는 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 거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거냐 이런 것만 가지고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한 개혁과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화합과 그 더 나아가서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 미래 토크 2화에서는 다소 딱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정치 현안과 관련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 보다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가지고 빅데이터 최고의 빅데이터 업체인 우리 김용학 대표와 같이 함께 시간을 했고요. 장시간 같이 토론에 임해주시고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준 우리 김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